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면 김종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웬만한 분 다 아실 텐데 혹시 처음 뵙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010-7256-5482가 제 번호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가 JOHNIA고요. 그리고 저희 오픈 단톡방이 있어요. 방금 이름 바꿔놨는데 2024 노무사 2차 GS 2기 김종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참여 코드가 있어요. 그게 24CPLA33이에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시면 아마 그 로봇이 답을 해줄 겁니다. 뭐 수험 번호랑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아이디를 좀 바꿔놔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기 들으셨던 분들도 2기에 있는 그 번호로 좀 바꿔놔 주세요. 온첨이나 동강은 아마 아이디여서 별 상관이 없을 텐데 바꿔놔 주시고 고민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방을 파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연기 1기에 이제 떠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 같이 함께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바꿔주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제가 내일이나 월요일쯤에 연기 1기 자료는 다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2기 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연기 1기 때 이건 좀 중요합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혹은 추가로 이건 연기 1기 때 먼저 좀 보자라고 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2, 3기 때 한 번 더 할 거예요. 싫어하시는 조직 개발 뭐 이런 것들 할 건데 그래도 미리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안 할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일찍 오는 타입이고 시험 감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니까 이 새끼 왜 짜증나게 이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실제 시험에 가시면 감독관들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적는지 어떤 속도로 적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제가 2기 때는 1시 조금 넘으면 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면 첨삭을 매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끝나고 한번 할 건데 2기 중에 할 건데 그때 이제 시간 내서 오시기가 힘드니까 저는 1시 조금 넘으면 와 있을 테니까 먼저 오셔가지고 답안은 언제든지 저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기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2기. 그 전에 방학 잘 보내셨나요? 방학? 그 웃음의 의미가 있겠죠. 그죠? 다양한 웃음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방학 때 한 과목을 내가 1회독을 했다면 방학을 성공적으로 보내신 겁니다. 한 과목을 내가 0.7 정도의 진도를 커버했다. 준수해요. 근데 반 미만이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2기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동차분들은 1차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될 때고 그래서 동차분들 같은 경우에는 2기 시험 안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차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것부터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아예 수업 안 듣고 그냥 1차 끝나고 나머지 2기 따라가면서 앞에 있었던 보충 문제 목차 연습 내가 알아서 풀어봐야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오셔가지고 1차 공부 하시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그거 하신 다음에 그거 끝나고 나서 수업이라도 들으면 그 뒤에 1차 보고 나서 혼자 회독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만이라도 좀 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예생분들 이상이신 경우에는 꼭 모의고사 치셔야 됩니다. 꼭 한 해도 빠짐없이 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제발 2기 9회차까지 갈 때 표본 집단이 줄어들지 않도록 같이 함께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풀고 나서 목차 연습할 건데 이번 주는 1기의 변형이라서 첨삭은 없을 거고 2회차부터는 첨삭할 거예요. 그래서 목차도 좀 성실히 써주셔야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첨삭을 할 건데요. 목차는 그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보충 문제라고 하는 거 풀 거예요. 그거 풀고 그러고 나서 책 진도별이잖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 중에 요건 외우셔야 된다.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보시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책 가져오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수험서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상관없어요. 대신 우리가 책으로 리마인드 할 때 본인이 보신 수험서에 있는 거가 맞는지 혹은 없다면 좀 가피를 하거나 저한테 따로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을 발췌해서 업로드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의 수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암기의 수준이 내가 원래 이기쯤 이렇게 되어 있겠지라고 했었던 아이들 프로파일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고, 3기 때도 그럴 거고, 시험 전날에도 그럴 거고, 누구 하나 나는 완벽하게 암기를 했다라고 시험장을 가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이게 다 주관적 척도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1주에 모의고사를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각 강사마다 강의 계획서에 진도가 나와 있을 텐데, 그걸 1회독 할 수 있는가, 진도별로 모든 과목을. 굉장한 고성과제입니다. 굉장한 고성과제.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거의 합격이 목전에 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2기 초반에는 그게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외우고 약한 부분들을 덜 중요한 부분들을 뒤에 외울 것인지, 혹은 진도가 전체가 있으면 그 중에 나가는 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눈으로 보고 들어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떤 전략을 취하시건 간에 내가 덜 외웠다 혹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꼈다라고 하는 거는 체크를 해 주셔야 그 뒤에 한 번 더 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2기 한 3회차 정도가 넘어갈 때는 1주의 전범위, 진도별 전범위를 내가 회독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 한 3회차, 4회차가 넘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있고 한 70% 정도의 진도를 보고 온다라고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방법론적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동기부여나 시간의 투자가 적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의 투자, 동기부여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건 이제 알아서들 좀 해주시면 되고, 암기를 할 때 그때 이해는 조금 내려놓으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함의를 깊이 탐구할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와닿지만 정확히 모르겠고 그 뒤에 깊이 있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일단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일단 외울 때 방법도 두 가지겠죠. 키워드를 외운다 또 있을 거고, 문장을 통으로 외운다 또 있을 거고. 근데 그거는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키워드를 외웠을 때 문장으로 현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혹은 문장을 통으로 외워야만 그대로 현출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좀 실험을 2기 한 2회차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 뒤에도 공부 방법이 일관성과 안정성이 없으면 전략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거라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암기의 방법론을 이제는 확정을 지으셔야 될 때요. 확정을 지으셔야 될 때. 그리고 요일별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전략적으로 확정을 지으셔야 될 텐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4과목을 다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에 모의고사 정리를 해야지, 오답을 만들어야지, 모범답안 예시답안과 비교해봐야지라고 하루를 통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나도 쳐봤잖아요. 본인께서 쳐봤으면 최고 답안이나 예시 답안을 보면 빠져있는 부분을 체크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첨삭자가 첨삭을 해놨을 거니까 그 부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 같으면 오전 정도 쓰는 거까지만 허용을 할 것 같고, 그 뒤에도 모의고사를 계속 잡고 있다, 이미 내가 쳤던 거를, 그건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안 외워진 거 외우는 거에 맞는데 뭐가 실수였고 이런 것들에 하루를 통으로 쓰시는 분들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을 보낼 때 우리가 요일별로 과목을 볼지 아니면 하루에 모든 과목을 쪼개어 볼지 또 고민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주는 그렇게 하고 어떤 주는 다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첫 주에는 예를 들어 요일별로 해보고, 두 번째 주는 과목별로 해보고, 둘 중에 뭐가 나한테 잘 맞지를 고민하고 그냥 확정 지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아침에 빠르게 모의고사를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요일별로 쪼개서 갔어요. 그래서 노동 하루, 인사 하루, 제가 인사를 잘 못했어서, 그리고 행정은 반나절 좀 넘게, 그리고 나머지 경조, 이렇게 하고 금요일에는 모의고사 준비,
썼거든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 다르실 테지만은 그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꼭 확정을 짓자. 요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합격생들을 며칠 전에 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언제부터가 내가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냐 라는 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의견이 3기 중반 넘어가서 뭔가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 말은 지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연기 1기를 잘 못 보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있겠죠. 그죠? 비율적으로. 의미심장한 미소처럼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면 정말 됩니다. 한 번만 믿어서 한 번만.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 방법 확정 짓고, 그리고 나의 하루의 사이클 확정 짓고, 그렇게 해서 쭉 암기를 기반해서 가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력의 문제 있죠. 인사관리의 사고력의 문제. 그건 어차피 강제적으로 키워질 겁니다. 왜? 모의고사 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좀 급하다 그러면 여기로 주시면 되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 되고, 이제 뭔가 전화가 필요하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해 주시면은 무리 없이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천반 분들도 마찬가지로 답안 쓰고 나서 스캔이나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유선으로 상담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죠. 가보는데 답안 이야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답안. 우리가 연기 일기 때 답안 어떻게 쓸 거냐 간략하게 봤는데, 어떻게 봤었냐면 박경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기술하고요, 설명하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예측하고 변화한다, 요 이야기 했었습니까? 그래서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현상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설명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했고요. 예측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나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고 어떤 부분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을 예측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변화라고 하는 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통제 관리가 뭘까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답안 혹은 논문도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형태에 맞게끔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식하는 것, 그리고 간략한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들어가며예요. 그리고 그 인과관계와 이 장단점 등과 같은 내용들을 써주는 게 본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시사점을 써주는 게 나가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러한 논리의 흐름을 언제든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들어가면서 우리 뭐 적자고 했습니까? 문제의 정당성과 즉 상위 개념을 좀 적어주실 필요가 있다, 요 이야기 했어요. 들어가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의 정당성, 상위 개념을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보세요. 우리가 문제의 정당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내외부 환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맨날 쓰는 거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무한 경쟁 체제 하에서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문제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령화 같은 경우에 우리의 통계, 유엔에서의 통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2020 몇 년에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개념을 적을 때는 우리 이문이 뭐예요? 합리지향적 직무설계와 동기부여적 직무설계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상위 개념은 직무설계잖아요. 직무설계라는 개념은 당연히 적어줘야죠. 적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개념에서 그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개념을 적고 나면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중요성 내지 의의가 따라와요. 그걸 빼먹지 않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개념 적고 의의 내지 중요성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본론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적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가면은 잘하자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뭘 적을 수가 있죠? 다른 타 기능적 차원과의 적합성을 적을 수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내적 적합성이고 수평적 적합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다른 기능적 차원들을 이렇게 관리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혹은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문제점 이야기했으니까 뭐 적으면 돼요? 우리나라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적어주시자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1문부터 들어가 보면 1문 왜 냈냐,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제도 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머릿속을 한번 깨워보자라는 의미였으니까 이 문제는 잘 써야 됩니다라는 컨셉으로 낸 게 아니에요. 그냥 리마인드 해보자라는 걸로 낸 거니까 부담은 크게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2문을 내가 잘 썼는가, 요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고, 그래서 1문을 한번 뜯어보시죠.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인적 자원을 아래의 표 1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할 때 라고 되어 있고요. 각 인적 자원 유형의 개념과 인사관리상의 중요성을 서술한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방안부터 적는 게 아니고 개념 중요성을 충분히 서술한 뒤에 각 유형별 관리 방안을 아래의 표 2와 같이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차대로 잘 썼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표 1이 잠재력과 성과 수준에 따라서 A, B, C로 나눠져 있죠. 편하게 이야기하면 고성과자, 핵심 인재와 보통의 인재와 저성과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한번 보죠. 우리 들어가며를 요걸로 쓰자고 했잖아요. 요걸로. 그럼 어떻게 쓸 겁니까? 들어가면은 즉 상위 개념이라고 하는 개념은 별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를 방점으로 잡아서 들어가며를 좀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그때 간단하게 보면 정당성이니까 얘들이 유형별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유형별, 차별적 관리의 필요성, 뭐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 들어가며 할 때. 우리 총론을 공부하고 직무설계 공부하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걸 차등적으로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가 좀 떠올라요? 반의의 자원기반 관점 이런 게 좀 떠오르신다. 그죠? 그거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뭐예요? 급변하는 환경에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죠? 전략이 필요하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데, 요때 우리 뭐 이야기했어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하에서 전략을 바라보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가 마이클 포터의 5 포스스에 따른 산업 구조별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내부 자원의 역량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를 실현할까도 있었어요. 그럼 여긴 뭐와 가까운 거죠? 내부 역량 관점이랑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인적 자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브리오의 특성을 가진 인적 자원은 곧 뭘 의미해요? 핵심 인재를 의미하겠죠. 근데 A 플레이어만 중요하다라고 하면 뭐가 안 서요? 문제의 정당성이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 당연한데, 그러나 핵심 인재 같은 경우에는 상위 보통 5에서 10%를 가진 사람들을 핵심 인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나머지의 대부분의 구성원, 80%에서 90%가 어떤 걸 느껴요? 핵심 인재만 관리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불만과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죠. 어떻게 적으시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펼쳤습니다.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위 5에서 10%는 저성과자니까요. 조직 유해성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관리 방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당성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별적으로 관리를 좀 하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라고 했냐면 목차가 유형별 개념과 중요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과 중요성. 첫 번째, 핵심 인재라고 하겠습니다. 개념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핵심 인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책에 있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수님들도 핵심 인재에 대해서 잠시만요. 교수님들도 핵심 인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놓은 것 자체는 없다, 그죠? 근데 우리 시험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방향성이 맞게 우리 개념을 알아서 좀 잘 적어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냐면 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과와 잠재력이 모두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그냥 성과가 높고 잠재력이 높고 이게 개념이구나를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통상 회사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위 5에서 10%더라. 중요하다. 요 정도까지만 적어주셔도 제가 의도한 바는 맞춰주신 거고 저는 어쨌든 답안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좀 더 적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나중에 리더가 될 제목이고요.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미래 부가가치를 담당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핵심 인재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거냐면 일반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요거는 좀 적어두세요. 책에 있어요. 핵심 인재에 대한 인재상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유형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기업 내 기준을 마련한다는 개념이니까 인재상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인재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핵심 인재래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줄 거고 그리고 경력관리 등과 같이 우리 핵심 인재 관리 프로세스에 넣어 놓을 거예요. 이 핵심 인재 관리 프로세스랑 우리가 곁다리 이슈로 엮을 수 있는 게 한번 했었던 승계라고 하는 게 책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핵심 인재만 잘해주네 떠나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도 핵심 인재가 돼야지 핵심 인재는 그만큼의 대우를 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조직 문화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되고 개념 정도는 좀 잡아두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성 가보죠. 앞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여기서 했습니다. 뭐라고요? 급변하는 환경인데요. 급변하는 환경에서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전략 경영의 개념이 뭐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 경쟁 우위를 창출하기 위한 사전적 계획을 세우는 걸 의미했잖아요. 그러면 전략은 곧 우리의 계획인데 급변하는 환경이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예측 실패 비용이 발생해요. 그럼 이 예측 실패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건 뭐라고 봤었죠? 우리가 신축적인 유연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급변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역량을 지닌 고성과자가 예측의 실패 비용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뭐 이 정도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보통의 인재 보시죠. 핵심 인재랑 저성과자는 따로 떼서 볼 거고 오늘 저성과자는 좀 깊이 있게 볼 겁니다. 근데 보통의 인재는 고시촌에서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회사에서는 인사관리 부서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통의 인재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고 기업들에도 부설 연구소들이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늘 보통의 인재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한 번만 봐두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다 외울 거 아니고. 그래서 개념 보시면
성과 어때요? 중간이다라는 말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재력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라고 하는 건 잠재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상위 5에서 10%, 저성과자 하위 5에서 10% 빼고 나면 80에서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성 보죠. 여기서부터는 적고 싶은 거를 좀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기는 한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그래서 전략적 가치를 어쨌든 창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레샴의 법칙 기억나신다 그죠? 우수 인재가 더 빨리 떠나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요? 외부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이직을 할 때 권고사직 혹은 희망퇴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스카웃을 받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할 수 있는 핵심 인재들이 먼저 떠나는데, 이때 회사의 위기 시에 충성심을 가지고 극복해주는 사람들은 오히려 핵심 인재가 아니라 보통의 인재일 수 있다. 이런 거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보통의 인재라고 하는 게 상위 5에서 10%, 하위 5에서 10%를 빼고 난 나머지지 않습니까? 그럼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도 발라낼 수 있잖아요. 얘들은 어때요? 얘들은 핵심 인재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A 플레이어 역시도 B 플레이어였다가 발전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핵심 인재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얘들을 잘 관리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C 플레이어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 관리를 잘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성과자 보시죠. 개념은 우리 성과도 낮고요. 잠재력도 낮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뭡니까? 잘못 뽑았다죠. 그죠? 잘못 뽑았다. 근데 잘못 뽑았다도 있는데 잘 뽑아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저성과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잘못 뽑았다에만 집중을 해서 이후의 관리 방안을 이야기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을 모두 좀 가져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위 5에서 10%. 그래서 할 건데 조금 이따가 이슈로 볼 건데, 저성과자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는 말이 썩은 사과상자 이론 혹은 썩은 사과상자의 법칙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라고 해서 썩은 사과상자 이론, 로튼 애플 디올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한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섞여 있으면 나머지 성한 사과들도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의 중요성은 아까 말한 요 부분과 더불어서 당연히 성과 창출이 안 되죠. 그래서 조직 유효성을 저해야 합니다. 저해하는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저해하냐면 팀플 하실 때 저성과자가 껴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업무 과부하가 일어나요. 우수 인재들의 업무 과부하가 일어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 인센티브만 하는 게 아니라 팀 보상, 집단 인센티브 할 텐데 그때의 우수 인재들이 침해를 받죠. 그죠? 그래서 집단 인센티브에서 우수 인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관리 방안 넘어가실 때 뭐라고 해주면 좋아요? 이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개념과 중요성이 각기 유형별로 너무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이야 서술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보고 관리 방안은 키워드만 좀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HR 아키텍처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거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문제에서는 표 1로 잠재력과 성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는 교수님 뭐 됐고요. HR 아키텍처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요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쓰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잠재력과 성과로 나누어 놨잖아요. 그리고 잠재력과 성과로 나눌 때 1차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가 있고 워킹홀스가 있고 그리고 데드우드가 있고 프라블럼 차일드가 있죠. 그거 여기랑 기준이 똑같죠. 성과 잠재력. 근데 그거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에서 그냥 A, B, C로 나눴잖아요. 근데 왜 문제를 풀 때 나는 스타, 워킹홀스, 데드우드, 프라블럼 차일드라는 목차를 가지고 쓰고 있는가?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문제들은 모두 이 문제에서 있는 것들의 개념과 문제에서 있는 것들의 목차를 잡는 데만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 보시면 밑줄 좀 꺼놨어요. 첫 번째 줄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경쟁률을 위해서는 자본이 중요하다. 인적 자원이. 두 번째 문단 가보시면 하지만 소수 핵심 인재 위주의 관리를 하면 세 번째 줄에 불만을 야기하게 될 수도 있고 소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그 밑에 줄 보시면 하위 5에서 10%의 저성과자는 조직 유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문단에 보시면 구분해서 각각의 관리 방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들어가면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인재는 고성과이면서 리더로 성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거고 상위 5에서 10%에 해당하더라. 라는 거고요. 우리 핵심 인재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따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ABC 말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1, 2, 3, 4, 5를 목차로 잡아서 이 각각에 대해서 풍부하게 써주시면 핵심 인재 관리 방안이 보다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당연히 정의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보면 명확한 평가 기준 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3번 보면 제대로 된 혹은 수준 높은 금전 비금전적 보상이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4번 관리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5번 조직 문화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키워드만 좀 외워두시자라는 거고요. 중요성 보겠습니다. 고객의 니즈 그리고 기술 변화의 속도 등 나오면서 우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그 밑에 문단의 두 번째 줄에 그렇기 때문에 예측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시면 신속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역량을 갖춘 사람이 뭐예요? 고성과자죠. 그죠? 그때 그 밑에 줄 보시면 그러한 사람은 곧 반의의 브리오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면 중요성이 끝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보통의 인재 보겠습니다. 기업 내 80%의 비율을 차지하는 밑에 줄 평범한 구성원들이고요. 그 밑에 줄 보시면 지속적인 기업의 성과 창출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 잠재 역량 수준 또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 잘 해주자. 중요성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다음 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속적인 성과 창출은 보통의 인재가 잘 하고 있더라. 그 밑에 줄에 위기 시에 A 플레이어는 도망갈 수 있는데 얘들은 남아서 극복하더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상대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핵심 인재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으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A 플레이어들도 보통의 인재로부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다양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장이 보통 강하더라. 핵심 인재는. 왜? 본인이 많이 공헌하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크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팀워크가 잘 안 어우러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고 저성과자 보겠습니다. 성과 수준도 미치지 못하고요. 잠재력도 저조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야기를 할 때 밑에 줄 보시면은 썩은 사과 상자를 방치하면 이라고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다른 사과까지 썩어버리게 된다는 말과 같이 요것을 썩은 사과 상자 이론 혹은 썩은 사과 상자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방치되면 다른 종업원들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리는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중요성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요거 많이 쓰죠. 노동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다 채우는 것만으로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저성과자가 이미 조직 유연성을 저해하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2번 가시면 네 번째 줄에 다른 우수사원이 업무 과부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팀 성과에 연계된 팀 보상
하에서는 자신의 보상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방향성이나 느낌이 비슷하게 내가 중요성을 좀 만들어냈는가를 체크를 해보시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느 정도는 믿음 있게 쓸 수 있겠구나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유형별 관리 방안 보겠습니다. 확보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봤고 여기서는 HR 아키텍처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확보니까요. 우리가 HR 아키텍처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뭘로 나누는 거였습니까? 전략적 가치, value라고 하는 것과 독특성이라고 하는 걸로 나눴죠. 그죠? 전략적 가치는 뭐예요? 그냥 절대적 가치가 아니고 상대적이고 우리 기업 내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인가로 나누는 게 전략적 가치였어요. 그러면 우리 기업 내에 돈을 벌어다 준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유형보다 편익이 크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부화하시면 되죠. 그죠? 그럼 내부화할 때 자산 특유성 혹은 조직 특유성이 높은 자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핵심 인재로 관리를 하고 정규직으로 관리를 하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규직으로 관리를 하는데 관리의 집중도는 좀 떨어지거나 혹은 기간제와 같은 비정규직으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가치가 낮으면 어떻게 해요? 비용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내부에 있으면. 그럼 외부에 냅두면 되죠. 그럼 외부에 냅두고 나서 필요할 때마다 쓰면 되는데 그때 어떻게 쓰면 됩니까? 계약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자산 특유성이 낮은 경우에는 단순한 계약을 하면 되고요. 자산 특유성이 높은 노무사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파트너십을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잘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셔도 된다.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보면 반가로 1번 핵심 인재 중심의 소수 정예화와 인력 유연성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탄력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 즉 무슨 말이냐? 핵심 인재는 정규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인력 유연화의 전략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요 이야기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플러스 알파로 알아두시는데요. 찰스 핸디라고 하는 경영의 귀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20년 전에 삼엽 조직 혹은 클로버형 조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삼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로버 이야기 하는 거예요. 립 클로버 말고 세입 클로버. 그래서 점차 정규직의 비중은 줄어들고 원래 100%였다면 줄어들고 나머지 계약직 내지 임시직이 포함된 형태로 조직이 구성될 거야. 그래서 이파리가 3개 있는 삼엽 조직으로 구성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20년 전이지만 실제로 그때보다 훨씬 삼엽 조직화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답안에 종종 쓰실 수도 있어요. 쓰실 수도 있고 이 삼엽 조직이라고 하는 걸 조금만 더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플러스 알파예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때 정규직을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전문직 근로자라고 했고요. 계약직은 조직 내에서 특정 업무를 비교적 비주요 직무겠죠. 그죠? 특정 업무를 담당하고요. 임시직은 그때그때 합의한 대로 필요에 따라 쓰자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른 임시적 사용.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 거 정규직, 기간제, 요거는 일용근로자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플러스 알파고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래비용 이론에 따라서 확보를 할 때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핵심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할 것인가 혹은 내부에서 육성할 것인가 요거를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다른 것들 많이 적으셨을 거예요. 보통 상시 수시 채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혹은 뭐 타겟 리크루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혹은 뭐 핵심 인재니까 종합적 접근법과 단계적 제거법을 혼용해가지고 심층적으로 한번 뽑아보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책에 있는 것들 가져와서 쓰는 문제고, 저는 알려드리려고 다른 거 넣어놓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가관리죠. 평가관리 적을 때 뭘 적으셨든 상관은 없는데 방향성은 맞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핵심 인재는 뭘 하는 겁니까? 우리 기업의 주요 업무를 하는 거야. 주요 업무. 그리고 급변하는 환경이다 이야기 해놨잖아요. 그럼 늘 하던 거를 맡길 겁니까? 아니에요.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맡기겠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스보스 쓰면 돼요, 안 돼요? 애매하죠. 논거를 좀 잘 달아야 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는 건데 바스보스보다는 뭘로 가시는 게 나아요? MBO로 가시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새로운 목표를 상급자와 핵심 인재가 논의해서 그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정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되고, 또 MBO 쓰면 뭐가 좋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MBO 뭐가 들어있어요? 절차상에 중간 점검이 들어있죠. 그 중간 점검의 의의를 우리가 연기일기 때 뭐라고 봤었습니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목표를 다시 조정하거나, 혹은 또 뭐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이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 핵심 인재와 어우러지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 활용은 또 두 가지로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뭡니까? 잘 했으면 충분히 보상해주자. 경제적으로, 비경제적으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의 먹거리나 부가가치를 맡길 거라면서요. 그럼 그 부분은 당장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좀 가져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를 좀 깨워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보시면 목표 설정과 관리, 밑줄 친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밑에 줄 보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제안해서 조직이 승인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즉, 그 밑에 줄에 도전적 과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차별화된 과정관리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전체 진행률, 실적에 대한 기록, 수행하는 멤버들의 역량과 학습 수준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중간점검 지원해준다. 요 이야기인 거고, 평가 활용, 아까 말한 거 들어있어요. 넘어가 보시면 정과 정보를 얻어야 되고 다면평가 해볼 수 있고, 그와 다른 얘기로 평가의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구체적인 피드백 줘서 차등적 보상에 활용하고, 핵심인재 프로세스에 넣거나 혹은 더 이상 핵심인재가 아니면 제외하거나, 이런 기준으로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관리는 쉽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금전적 보상 플러스 비금전적인 보상까지도 해줄 필요가 있다. 요거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니까 임금 수준 혹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요거 나눠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쓰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 좋죠.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게 답안이 좋은 답안이고, 점수도 부여가 될 거고요. 근데 추가적인 논의를 저는 좀 보여드리려고 할 거고, 저희 예시답안의 방향성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인재의 관리 방안 보겠습니다. 개발관리 보시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이라고 해서 얘들은 어느 정도 잠재력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니까 잘 유지되도록 하자라고 해서 내용을 뭐 능력 진부화를 막자, 뭐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자, 다 좋아요. 다 좋고, 다만 올해도 액션 러닝 요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가 답안 쓸 때 잠깐만 딴 얘기하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사관리가 시험 치고 나면 다 썼는데 점수가 꽝인 경우들이 있더라. 이게 뭐라고 했어요? 유익한 문장이 있고요, 무익한 문장이 있고요, 유해한 문장이 있는데, 고시촌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익한 것에만 점수를 주고요, 무익하거나 유해한 것은 첨삭자가 발라내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감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도 좋고 분량도 좋고 순위도 좋은데 실제 시험은 왜 이렇지?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럼 아까 액션 러닝 이야기를 했잖아요. 액션 러닝을 그냥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해해집니다. 왜 유해해져요? 액션 러닝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핵심 인재들, 중간 관리자 이상의 사람들을 가지고 대학과 같은 곳에 보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서 팀을 이뤄서 뭔가를 하죠. 그 뭔가를 할 때 뭘 해요? 핵심적이고 실제적인 우리 기업의 중요한 문제를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토론을 한 다음에 와가지고 실제 실천을 해요. 근데 그게 보통의 인재가 할 일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으시면 유해해지겠죠.
그럼 이걸 논거를 바꿔서 적어도 이쪽으로 옮기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얘들은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고 성과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핵심 인재로 개발하기 위해서 라고 예를 들어 단서를 달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유해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기 때. 그리고 무익한 건 사실 저희가 아는 개념을 좀 많이 쓸 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확보관리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제도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실 때 여기는 뭐 하는 겁니까? 설계하는 거니까 이 제도가 왜 어우러지는지에 대한 논거와 그 주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제도의 개념을 엄청 많이 쓰거나 성공 방안을 갑자기 써버리거나 갑자기 확보관리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틀린 건 아니지만 무익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관리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의 제공 보면 보통 인재의 역량을 극대화하자, 교육훈련해서 능력을 고양시키자. 경력관리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도전적이고 매력적인 직무에 배치를 함으로써 핵심 인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주관적 경력 증체를 겪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내부 모집 확보를 할 수 있겠다. 다음에 넘어가셨어요. 이런 것만 조금 봐주세요. 첫 번째 줄에 보면 본인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성과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이슈가 나왔을 때 쓰면 알고 있네 라는 느낌을 주니까 기억만 좀 해두시고, 세 번째 줄 보면 그래서 타당한 평가를 통해 핵심 인재와 다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인지시켜주고 보상의 차이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그 밑에 문단에 이것도 한 번만 기억을 해주세요. 보통의 인재 내에서도 우수 인력이 있을 수 있고 평균 인력이 있을 수 있고 거의 저성과자에 가까운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세 가지를 발라내가지고 핵심 인재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평균 인력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음 오립이 될 수 있게 고용 안정성 좀 보장해주고 저성과자는 저성과자 관리로 편입시켜버릴 수 있다. 이거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보상 관리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대내적 공정성이죠. 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 공정성 그리고 조직적 공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 줄 보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대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 공정성이 분명히 지켜져야 되고 금전적 보상 플러스 리더의 인정이라고 하는 내재적 보상도 함께 수반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넌 잘하고 있으니 쭉 잘해라 라는 느낌으로 세 번째 줄에 고용보장 정책을 해주자. 그래서 걱정 없이 업무에 몰두할 수 있게 하자. 다음에 비중이 높다 그랬죠. 그러면 인력의 다양성도 높겠네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 차별적인 복리후생을 잘 해주자. 유연적인 복리후생을 니즈에 맞게 잘 해주자. 이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성과자 관리 방안이에요. 두 가지라 그랬죠. 그죠? 잘못 뽑았다. 가 하나 있는 거고 괜찮은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어서 저성과자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가로 1번 제 이종 오류를 최소화하자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그 복수 컷오프 그리셔가지고 각각의 분면들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던데 여유가 될 때 하시는 거고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잠재적 저성과자의 선발 가능성을 최소화하자. 그래프 정도는 그려줄 수 있죠. 신중히 총회사 결정하고 타겟 리크루팅을 실시할 수 있고 타당도 높은 선발 도구 사용할 수 있고 타겟 리크루팅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기초율을 높인다. 그죠? 그래서 그 단어 써주셔도 되고 종합적, 단계적, 장단점을 보완하자.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턴 수습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특정 종업원이 혹시 잠재적 저성과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상호의 합을 알아보는 기간을 가져볼 수 있죠. 세 번째 줄 보면 수습 사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관리 가시면 부족한 역량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잘 안되면 방출할 거다의 입장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저성과자 이슈할 때 다시 보고요. 정 안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출을 해야 되는데 너 저성과자니까 오늘부터 해고야는 안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아웃플레이스먼트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결 보시면 저성과자는 역량 개발하자. 보통의 인재는 핵심 인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자. 어렵게 확보한 핵심 인재가 다른 기업으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이거 잘하려면 주체가 뭡니까? 인사부서죠. 그죠? 그래서 인사부서가 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전략적으로 회사의 규모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사관리가 잘 되어야겠더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문 보시면요. 이문. 이문은 사실 잘 쓰셨어야 되는데 합리적 직무 설계가 뭔지 모르겠다. 혹은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가 뭔지 모르겠다는 안 돼요. 는 지금은 안 돼요. 우리가 뭐라 그랬죠? 기계적 접근, 과학적 관리에 따른 직무 설계, 전통적 직무 설계, 기술적 직무 설계, 합리지향적 직무 설계. 다 뭐라 그랬습니까? 다 전통적 직무 설계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 동기부여, 근현대적, 행동과학적, 인간관계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단어가 나오건 그냥 똑같구나. 그렇게 좀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똑같죠. 전통적 직무 설계와 요 말이죠. 근현대적 직무 설계의 개념, 특징, 설계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 후 양자의 통합 필요성을 전략적 직무 설계를 통해 설명하시오. 네. 오늘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후잖아요. 후. 서술한 후. 이 목차의 순서가 좀 다르신 분들. 그 다음에 양자의 통합이라고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으로 나는 통합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거. 그래서 그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 넣어두시고 그러고 나서 전략적 직무 설계로 통합하는 거고 요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시죠. 이때 직무 설계의 개념이 내가 빠지진 않았는가 꼭 봐주시고요. 의의가 빠지지 않았는가 봐주시면 됩니다. 직무 설계란 책에 있는 거예요. 조직 내 다양한 과업들을 하나의 직무로 조직화하는 과정으로 직무의 내용 기능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뭐 구조 설계, 과정 설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중요하냐면 PJ핏을 당연히 높이고요. 우리 책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업무의 효율성의 증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문단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합리지향적 직무 설계가 낮은 욕구 수준에서 기술적인 욕구 충족에만 집중을 하는데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는 직무 담당자에 넘어가서 고차원적, 사회적, 인간적 혹은 심리적 욕구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직무 내용 방법, 상호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직무 설계 방법의 모든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전략 경영하에서 전략적 직무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을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목차는 나와 있었어요. 합리지향적 직무 설계 개념 써라, 특징 써라, 설계 방법 써라 나와 있었어요. 개념 읽어보겠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론적 근거는 알려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혹은 스미스의 국분원에서 나온 분업의 원리는 적어주셔야 돼요. 적고 직무의 전문성과 능률, 합리성, 생산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설계 방법 혹은 경제적 효율성, 기업의 입장을 먼저 강조하는 적어주시면 되죠. 구조적 접근 방법이다. 특징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어서 쓰시는 건데 기계적 접근법, 과학적 관리론 요거 가져오시면 돼요. 양가로 1번 표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첫 번째 줄 보면 과업의 수를 줄이고 작업 조건을 표준화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생산성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면 하향적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양가로 2번 보면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한 이상적인 직무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줄에 직무 내용, 환경, 방법 등 직무의 물리적, 물질적 요소를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구조화한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직무 설계를 한번 모색해 보겠다. 즉 합리지향적 직무 설계다. 경제적 가설 혹은 경제적 동물, 인간으로 봤었습니다. 성과급제에 의한 보상을 통해서 개인의 경제적 동기를 유발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요거 이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더 적으셔도 되는 거고. 설계 방안 간단하죠. 직무 전문화 개념 적어주시고 수직적 전문화, 수평적 전문화 개념 그대로 책에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 빠지지 말자고 한 게 맨 마지막 줄 보면 그래서 과업의 수가 많아지고요. 규모가 늘어나면 수평적 전문화만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의 계층이 당연히 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전문화는 수평적 전문화와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요거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합리지향적 직무설계의 한계 요걸 저는 브릿지로 넣은 겁니다. 왜? 동기부여적 직무설계로 넘어가야 되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있죠? 근로생활의 질이 떨어지더라.
혹은 노동소외가 일어나더라, 매너리즘이 발생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에 단조로움과 반복성으로 인하여 직무 불만족, 노동소외, 근로생활의 질 저하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성과가 창출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중심으로 직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하 서술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기부여적 직무 설계 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통합하여 구성원에게 보람 있는 직무 내용을 설계하여 동기를 유발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근현대적 직무 설계와 같다. 이 정도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특징이죠. 양가로 1번 사회적 효율성의 달성이라고 해놨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행동과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 인간관계적 접근법에서 출발했으니까 심리적 만족이 중요하다. 혹은 사회적 요건, 조건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제하에 동기유발, 자아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수직적 측면 보겠습니다. 허츠버그의 이유인 이론이 들어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계획 통제 활동까지도 인파워먼트 해줘서 성취감, 인정, 성장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자. 요거 적어주시면 되고, 수평적 측면에서 보면 직무 확대죠. 그죠? 다양한 과업들을 통해서 능력 제고하고 과업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다가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설계 방안 두 가지로 나눠야죠. 표 그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표, 개인, 집단 해가지고 5가지 넣는 거. 그래서 개인 보시면 직무 확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그리고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직무 충실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요거 적어주실 때 허츠버그 이유인 이론 언급해 주시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집단 차원 3가지 봤었다. 그죠? 직무 교차, 순환, 준자율적 작업팀 이렇게 봤었어요. 여기서 뭐가 하나 빠졌죠? 직무 설계에서 해금한 거 월드의 직무 특성 이론 빠졌죠? 그거는 엄격하게 보면 직무 설계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개념을 우리가 외워요? 맞습니다. 핵심 직무 특성과 성과와의 관계를 밝힌 이론이에요. 개인의 조절 변수를 고려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메시지는 주지만 그게 곧 방법이다는 아닌 거죠. 그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차원의 직무 설계 방안 동그라미 1번 직무 교차란 집단을 대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수평적 직무 확대 고요. 요거는 맨 마지막 보시면 직무 일부분을 다른 작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뭘 형성해줘요? 인간관계의 기회를 만들어준다, 형성해준다 라는 게 있었고요. 직무 순환은 특성이 뭡니까? 수평과 수직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직무를 돌아가면서 해보는 것이었고, 요거 할 때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사전 계획이 있어야 된다 였고요. 그 사전 계획이 어떤 것들이었어요? 권한의 정도나 스트레스, 난이도 이런 것들이었고요. 혹은 체류 기간이었죠. 그죠? 체류 기간은 또 뭘로 봤어요? 디테일을? 그렇죠. 적응 기간의 한 10배 정도 적정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준자율적 작업팀 보겠습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수직적 직무 확대 모델에 속한다. 개념 적어주면 되고, 완전과 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어떨 때 사용하면 좋아요? 여기 보면 상호 의존성이 높을 때,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야기시킬 때,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전략적 직무 설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뭘 적었어요? 한계점을 적어놨어요. 우리 인간관계적 접근법이라고 할 때 단점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사탕발림 인사관리 해가지고는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기 유발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가 담보되는 것은 아니니까 양자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 추후 이야기할 전략적 직무 설계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 책에 있는 것들 좀 빼와가지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전략적 직무 설계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상황에 비추어서 다양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하자 라고 하면서, 예컨대 직무순환은 다른 경험을 위해서 다른 직무를 수행해 보게끔 할 수도 있고, 직무 충실은 의사결정과 재량 책임을 부여하고, 직무 특성은 개인의 성장 욕구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되고,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은 공동 최적화하면 되고, 그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설계하자, 통합적 사고를 해보자. 왜냐하면 그 밑에
중요성 보시면 하나의 직무 설계 방법이 모두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조직은 각기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밑에 문단에 기술 특성이나 종업원 특성이나 사회적 환경을 볼 수 있겠다. 기술의 상호 의존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개인으로 관리할 거냐, 집단으로 관리할 거냐, 분화할 거냐, 통합할 거냐 나눠줄 수 있고요. 종업원 특성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성장 욕구가 어떠하냐, 혹은 사회적인 관계를 좋아하냐, 싫어하냐,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꼭 중요하다는 아니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올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구나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10분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시작을 하시죠.